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기화면에 시원한 나이아가라 폭포 영상 띄워드렸는데 여러분들 시원하셨지요? 아직도 30도를 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아침 왠지 좀 바람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이 저만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필성님, 앵커님 저 폭포수에 뉴라이트들 다 몰아 넣어주세요. 그러면 될까요? 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혜연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름을 아직 못 바꿨네요. 예, 다음 주에는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 시작하셨나요?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열심히 무엇보다 민생이 어렵잖아요. 안진걸 소장 옆에 계시지만 민생 문제 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하는 정권 교체 앞장서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정우 원장님 좀 많이 가르쳐 주셨나요? 아유,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어가지고요. 괜히 잘못 가르쳤다가는 민주연구원을 말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제가 소개하고요. 우리가 준비한 글래무어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배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입니다. 예, 국방부 장관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제 뭐 청문회하고 또 절차가 있지만 지금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이 왜 바뀌었는지도 궁금하고 그 자리에 김용현 처장을 앉힌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한번 이걸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정욱 원장님. 네. 지금 국방부 장관 바꿀 때인가 먼저 그것부터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사유가 없는 갑작스러운 인사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알력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보실장이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소위 지금 가게 되는 국방부 장관, 이 두 사람 간에 심각한 알력이 있다. 충암파 대 국방파라고 얘기되는.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의회에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에 알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블랙요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벌였던 일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하극상 이런 것들이 꽤 있었고 아마 이런 건 보고가 됐을 거라고 좀 보고요, 대통령한테. 이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유를 가지고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바꾼다? 국방부 장관을 바꿀 때는 국민들이 명확히 그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혜병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대통령의 뭐 경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여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냄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전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저희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게 미일 동맹 하위에 한일 동맹을 배치해서 한국군이 여기서 가장 예를 들면 맨 앞에 서는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을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편제를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다. 이건 예를 들면 안보 전문가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간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장호진 외교안보 특보 같은 경우가 됐는데 갑자기 정부 종합청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두겠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지금 신원식 그 전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껍데기인 것 같고 오히려 장호진과 신원식 체제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최혜병 특검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군내에 나름대로의 대통령의 어떤 그립감을 높이고 소위 그 김태호로 지칭되고 있는 친일적인 안보 전문가들, 안보 관료들의 어떤 정책들을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흐름 중에 예.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건 매우 예의주시해서 쳐다보면서 어떤 형태로 흐르는지 봐야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강성파들이 등장하게 되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한 입장들이 개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예를 들면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소위 남북 합의가 거의 파기된 상황에서는 권력자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례는 독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런 안보 위기를 만들어서 소위 국민들이 불안한 틈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벌어졌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문제로만 축소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 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만 예. 그 외의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의 정격 교체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욱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불안하고 또 위기 상황을 조성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또 김규현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최혜병 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사라서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혜연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최혜병 사건과 거기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또 거기에 둘러싼 구명 로비설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종석 전 국방장관 런 장관 사태 일었을 때도 그런 예. 의혹이 제기됐었고 실제로 국회 청문회라든가 언론 제보 또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과정을 보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경호처장 출신의 국방장관도 사실은 보면은 최혜병 사망 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임성근 사당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문제나 논란에 휩싸인 인물, 오히려 입건을 해야 될 인물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슨 자리를 줘서 입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도구로 인사를 쓰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행적을 계속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군 장병들이 최근에 안보와 관련된 인사를 보면서 진짜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자, 붕짜짜 안보실장. 신원식 지금 안보실장 보면은 최근에 말씀해 주셨듯이 정부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오히려 경질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안보실장으로 앉혔어요. 강경 발언도 문제이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을 안보실장으로 앉혔다. 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신임 국방장관은 언론에서 전두환 옆에 장세동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정말 국가의 안보나 군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장 할 때 국회의원하고 그 대학원생들 입틀막 하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대통령이 심기에 맞춘 행동만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 그래서 붕짜짜 안보실장과 입틀막 양파 장관을 보면서 과연 MZ세대 장병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말 짜증나는 망사 인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은 청문회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자리인데 다시 한번. 임명을 했나요? 아니면 후임 국방부 장관이 올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나요? 아직은 국방장관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임명을 했으니까 안보실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러면 장관 자리가 비어 있는 거네요? 그러겠죠. 국방부 장관 자리가 확인을 비어 해봐야겠는데요, 그건. 예, 그거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김용현 경호처장은 청문회 또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해버렸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거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은 내정됐다고 나오네요. 내정으로 나옵니까? 예. 예. 아마 뭐 내정했어도 임명할 겁니다. 뭐 하겠죠, 차관이 뭐. 대행할 예. 테니까. 근데 저도 굉장히 이 열받는 게 이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알잖아요. 최상병 사건에 배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른바 단톡방의 송모 씨의 주장도 모든 배경에는 김용현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자, 이 사람이 입틀막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자국민의 정말 정당한 그것도 굉장히 평화로운 항의마저도 그렇게 우악스럽게 폭력적으로 수차례 입틀막 그다음에 몸을 다 사질 들어서
내팽개치고 심지어 입건해갖고 처벌까지 하겠다는 사람인데 저는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자가 국방부 장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하고 사소한 시비나 사소한 충돌 때도 저것들을 확 틀어 막아버려야겠다 하고 국지전이라도 일으킬까 봐 걱정됩니다. 신원식이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너무 미온적이어서 김용현을 교체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신원식은 그래도 국회의원 하면서 약간은 문민화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신원식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강경파죠. 근데 지금 윤석열 스타일은 여러분 아시죠? 더 나쁜 사람을 문제가 되면 더 나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갖고 더 그 분야를 파괴해버리잖아요. 방통위가 그렇고 국민권익위가 그렇고.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결국 한 사람이 억울하게 숨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용현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특히 김용현은 처음부터 경호처장이었는데 관저 이전이라든지 국방부 청사 이전도 이 사람이 다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속인이랑 동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아무튼간 현 정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지적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사실 안보실장보다 국방부 장관이 훨씬 더 빛나는 자리거든요. 군인 출신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자리잖아요. 안보실장도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신원식은 지금 제가 헤아려 보니까 국방부 장관 된 지가 여러분 딱 10달하고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교체된 거거든요. 분명히 신원식은 뭔가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어서 너 그냥 들어와. 대신 우리 본인들의 생각에 최고 측근이자 에이스인 김용현을 내보내서 국방 분야에서 정말 국지전이라도 일으킬 건 아닌지 이런 심각한 걱정을 들고 우리가 총력으로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달인가요? 신원식 장관이 예, 시급 10개월째고요. 10개월째.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8개월째. 8개월. 아, 예.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2023년 10월 8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10달 만에 잘라버린 1년도 안 된 겁니다. 거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뭔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안에서. 이번에 새로 국방장관에 지명이 된 김용현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사실 김용현 처장이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기도 했어요. 특수한 관계로 봤을 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호처장으로 갔을 때만 해도 뭔가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2022년 7, 8월, 9월 달에 나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특히 외교안보 라인에서 소위 이 김용현 경호처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에게 권한을 거의 위임받은 것처럼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부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측면들이 있었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좀 어차피 뭐 국방부 장관도 뭐 국회에서 표결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뭐 전 예측이 됩니다만 지금 제가 계속 우려가 되는 건 11월 달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붙어 있는데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하는 예측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미일 불가역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도 이 문제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장하려면 서로 협약에 사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사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가 볼 때 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죠. 소위 이 한일 굳건한 군사동맹을 맺어서 일본에 북한에 대항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좀 그런 게 아닌가 매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에 좀 민주당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원식 지금 지명자 그 김용현 지명자에 대해서 소위 최혜병 사건과 관련된 지금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에 대해서 통화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좀 이번에는 좀 국회 차원에서 아예 좀 국민 여론으로 낙마시킬 수 있을 정도의 좀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급작스러운 교체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 해석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 언론들은요. 동아일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교체를 한 배경에 주목을 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새 통일 담론 발표를 사흘 앞두고 했다. 그러니까 8.15 광복절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새 통일 담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요. 그걸 앞두고 즉강 끝 신원식 전격 내정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즉강 끝은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이렇게 주장했던 붕짜자 장관 아닙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왜 최상병 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을 이쪽으로 갖다 박으려고 하는 걸까? 이런 것을 걱정을 하네요. 우리 애청자님들의 반응을 잠깐 보면은요. 좀 의심을 많이 하십니다. 박복진님, 파란장미님은 계엄령 준비. 이은주님도 계엄령 선포를 위한 포석은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착한 악마님,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탄핵될 것 같으니까 국방 쪽 손 봐서 계엄령 선포하려는 것 아닐까요? 그러고도 남을 무식한 인간들인데 계엄령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파란 열무님, 탄핵과 계엄 통치까지 준비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것 합리적인 의심. 계엄령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안진걸 소장님, 네. 계엄령 얘기가 요즘 자꾸 나와요. 결국은 총선 민심에 의거해서 심판받은 자들이 뭔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남은 임기를 어떻게든 그래도 안 쫓겨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알았는데 거의 지금 더 최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지율이 20%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미 한번 떨어진 적도 있고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앞으로는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결국 탄핵이나 퇴진의 목소리가 높아질 거고 그럴 때 탄핵이나 퇴진을 하면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는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정치검찰이 돌아설 겁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 싹 터뜨릴 겁니다. 막 그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둥, 뭐 누구 소환을 못하겠다는 둥, 심지어 경호실 안방으로 우리를 불러들여가지고 핸드폰을 지금은 말 안 하지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당시 부당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니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을 거거든요. 그러면 감옥 가는 게 분명하니까 북한과의 국지전이라도 일으킨 다음에 사소한 어떤 충돌이라든지 어떤 시비를 걸어서 그 다음에 그걸 빌미로 계엄령을 내려서 공포 통치를 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2016년 그런 촛불시민혁명에서도 계엄령이나 쿠데타를 검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걸 우리 국민은 걱정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용현의 성정이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게 선량한 국민들이 예를 들면 대학생이 또는 국회의원이 그저 정말 말로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뭐 윤석열에 대한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R&D 예산 확보, 심지어 자기 편인 의사협회 강경 윤석열 지지자가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우악스러운 그 폭력지 입틀막하고 심지어 지금 최종 확인 안 됐지만 영상에 보면 김용현 씨가 강성희 의원을 때리는 게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김용현 경호처장이었거든요. 마지막까지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긴 했지만 그런 성정이라면 윤석열하고 같이 짜가지고 또는 김건희 총괄이 짜가서 북한을 그냥 선제 타격해버리고 뭐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으르렁 분위기에서. 그리고 계엄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전현 원장님. 지금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만약에 계엄 이따위 짓을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사실은 이제 탄핵 요구가 계속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보다 보니 아마 윤 대통령 주변의 일각 인물들이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을 속닥속닥 하면서 대통령님 이런 방법 써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촛불 굉장히 거셀 때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위수령 발령 그리고 군 내부에서 계엄령 검토를 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서 군 내부에서 오히려 좋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방법을 안 써서 실패했다. 오히려 이런 정보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기무사령부의 어떤 군 뭐 보안 감시 업무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권력 해체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신윤경 국방장관 이후에 사실은 말로는 안보를 내세우지만 군 감시라든가 내부의 어떤 민주적인 것을 통제하는 방안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박정훈 대령
사태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용현 경호차장을 내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오죽했으면 언론에서 전두환 정권 때 장세동 같은 인물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가 뭐 경제를 또 잘 못 살리고 증시도 엉망이고 이러다 보니 안정환 소장님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안보 불안 공포 마케팅을 하는 한 방법으로서 본인의 의도대로 이틀만까지 하는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계엄을 얘기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지금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비정상적이니까 뭐지? 생각하다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곧 물러날 것, 쫓겨날 것 같으니까 뭔가 보호막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계엄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직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국방장관 하면서 국가안보실장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장호진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외교안보 특보로 보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 부분입니다. 장호진 실장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일 수도 있고 지금 현 정부 출범한 2년 3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안보실장이 4번이나 바뀝니다. 평균 6개월 한 겁니다.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신원식. 나라의 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 자리가 6개월짜리다. 이거는 김종 원장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김태효한테 말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김성환 실장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은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김태효라고 하는 실세 때문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관료 출신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국가안보실장은 실제적으로 권한이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신원식 지금 국방부 장관 하지만 이제 국가안보실장까지 겸하고 있는 사람이 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뺄 수 없으니까 딴 데로. 만약에 그냥 김용 의원을 집어넣고 신원식을 빼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라 내용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 때문에 최병 사건과 관련되는 마무리를 소위 김영환에게 맡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추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국가안보실장의 여백, 공백이 남아있는 거죠. 껍데기 실장이니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지금은 이제 외교안보 특보가 됐습니다만 이 특보를 정부종합청사가 아닌 대통령실에 두고 있으면서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 맡기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지고 보면 지금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경호처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인 김영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맡고 소위 내부의 대통령실은 김태효가 수렴하는 이 두 가지 체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계속 많은 분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계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마도 이제 여기는 소위 저런 대통령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절망감. 근데도 그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저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소위 저 대통령은 어떤 일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10월 위기설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10월 위기설은 두 가지 틀의 위기설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소위 지금 전 당대표가 그때 재판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야권의 위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검이 어떤 형태든지 통과가 되게 되면서 10월 전국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내용 자체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거기에 11월 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10월 전국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측근 세력들로 소위 자기의 자리를 명확하게 갖추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내부의 흐름 자체가 국민들 지금 우리 여기 나오신 정월희 의원들 얘기처럼 계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등장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이건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엄은 생명과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는 그럼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 또는 국회의 힘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이건. 가람님은 아주 신박한 분석을 하셨네요. 임성근이 명예제대를 막아서 국방장관 교체된 거 아닐까요? 뭐 그건 이제 김건희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또 이번에 인사를 보는 시각들이요. JDID님, 이것들은 호떡이네. 뒤집어서 막 자리 바꾸고. 김은숙님, 가가 갸죠.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번에 보면서 또 한 가지요. 저렇게 사람이 없는가. 맨날 그냥 그놈이 그놈입니다. 바꿔도 그놈이고 회전문 인사도 이런 회전문 인사가 없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 대변인 논평을 들어보시죠.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입니다.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나라를 지킬 사람입니까? 대통령을 지킬 사람입니까? 김용현 경호처장은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되었습니다. 심지어 수사자료 회수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종섭 전 장관과 수차례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묻고 있는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 그 번호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 시국이 엄중한 지금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되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입니까? 이제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김용현 처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겠지요. 보수형님 TV님께서 국방부가 난지도냐 그런 자를 임명하게 예. 그 아까 김건희 개입설 이야기하신 분 있잖아요. 그게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지금 최근 한겨레 20일 특종에 보니까 관저 이전에 김건희 최측근 회사가 부당 불법을 개입했다고 지금 폭로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 앞으로 이 이슈가 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요건 계속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무속인 개입설뿐만 아니라 사실 무속인 개입설은 황당하지만 무속인 개입설 자체가 엄청난 위헌이나 불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 정권이 무속 정권이라는 부당한 무속 정권이라는 규정은 가능하지만 근데 관저 개입에 김건희 측근 건설회사가 불법으로 특혜를 했고 건설 자격이 없는 데 했다는 거거든요. 인테리어 면허 정도 있는 데가 아예 증축공사까지 했다는 거니까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면. 근데 그 전 과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용현이고 김용현이 지난 2년 반 가까이 윤석열의 심기경호뿐만 아니라 김건희 심기경호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김용현을 더 좋은 자리로 저희들 보기에는 더 나쁜 놈을 보낸 건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저는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총력으로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저 이전과 국방부를 파기시키면까지 갑자기 대통령실 이전한 전 과정은 김용현이 총괄했다. 거기서 많은 비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엄 얘기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오늘 이런 내용들도 2부에서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 우리가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내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털 뽑힌 천공 아이디가 재밌으시네요. 천공의 2025년 통일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코너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고 그렇지만 또 정필성님께서는 계엄령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넥타이 부대, 엄마 부대 그리고 중2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 들고 일어설 겁니다. 중2.
이은주님, 용산 포위 집회와 탄핵을 대비해 대통령 경호법도 이미 개정하고 총선 전부터 경비개혁 준비도 끝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한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주 깊이 분석을 하셨네요. 김정님, 운정신도시, 나도 계엄령 얘기했는데 안 읽어주네. 계엄령 얘기하신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예. 자, 이건 꼭 한번 짚어봅시다. 과연 최상병 외압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인사일까?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 지난번에 모든 전화 막 주고받고 하는데 항상 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자 누구일까요? 경호처장. 옛날엔 경호실장이라고 하던 자리입니다. 경호실장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차지철, 박종규 다 경호실장 출신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다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걱정하는 거죠. 그때 공익제보자와 통화했던 내용 들어보면 모든 배경에 이 사람이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때 결단을 내리겠다고 해서 무슨 결단이야?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 내가 무슨 책임을 내가 지불하던 해서 지냈다는 거지.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는 마음도 그렇고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더라고. 그 모든 배경에는 지금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예. 전혜원 원장님. 네. 뭐 김용현 처장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런데 김용현 처장만으로는 사실상 이런 엄청난 사건을 덮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건희 여사가 무엇인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연관이 있어야 사실은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라던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무리한 구명이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소장님도 김건희 여사에 관한 연관설을 다시 한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아까 공수처 소식 잠깐 짚어주셨거든요.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7월, 8월, 9월 약 3달치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특히 군이라던가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권에 대한 전방위적 통화 기록이 다 드러나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혈안이 될 거고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입을 틀어 막아야겠죠. 추가의 폭로가 나올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 통화에 거론된 인물이 청문회장에 불려서 증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인물이 가장 누가 적정하냐.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한 장세동과 같은 역할을 했었고 실제로 이 사건에 뭔가 연관이 있어서 본인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군 내부의 권력을 치러줄 수 있는 신임 국방부 장관이 아마 제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사실은 이건이 돼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인물을 국방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앉은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현자님께서 계엄령은 미국 때문에 안 될 거고 일본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정권에서 분석, 이유 뭐 이런 게 필요합니까? 무식한 C급이 휘두른 권력욕과 금전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 이런 자리를 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2부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내가 건국절 만들어 주장한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가 광복절인데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식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도 불참하고 민주당도 그런 기념식 참석할 수 없다고 하고 이런 일 지금
대한민국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 처음 있는 일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안 한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어떻게 이런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히는지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하는 거 보면 정말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니 안진걸 소장님. 네. 독립기념관이 광복절 기념식 안 한다. 그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뭐 일제 찬양 기념관을 하겠다는 거겠죠. 뭐 이렇게까지 풍자가 납니다. 37년 만에 독립기념 개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요. 광복회는 이제 정부 주관 기념식을 거부하고 8월 15일 날 백범 기념관에서 따로 기념식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내일 국회에서 오전에 대규모 항의 집회를 하고 당일날 8월 15일 또 2시에는 효창공원에서 집결해서 광복절 기념식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이 나라가 친일 매국노의 나라, 심지어 친일 매국노를 넘어서서 본인들을 일본 군국주의, 극우주의자랑 동일시하는 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8월 15일 오후 2시에 효창공원 앞으로 여러분 많이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규모 집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광복절 때 옛날에 학생 시절에 뭐 통일운동하고 남북화해 주장한 집회는 있었는데 친일 뉴라이트 정권 타도 결의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광복절 날.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곳곳에서. 근데 보니까 이 김영석이라는 인물은요. 계속 본인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는 우리는 한국신문이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그때 당시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김구라든지 그러면 안중근이나 우리가 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일본 국민인데 일본 국민으로서 도리를 안 지키고 계속 일본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테러를 저지른 집단이 되어버린 그날 딱 8월 15일에 맞춰서 김구는 테러리스트라는 책이 나온다잖아요. 저는 이거 다 짰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자, 김영석을 독립기념 앉혀가지고 독립기념관을 일제 식민지배 기념관으로 만들고 그 다음 8월 15일에 김구를 필연적으로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책을 발표하고 치밀한 기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진짜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인사를 한다는 걸 듣고 경악을 했는데요. 사실 광복절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가 다 같이 그래도 네. 그날만큼은 정쟁을 자제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 그 후손들을 기리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국민 통합의 어떤 기운을 모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뉴라이트 극우 논란이 있는 인사를 다른 것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으로 보란 듯이 떡 앉은 걸 보고 전 입이 쩍 벌어졌는데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은 금쪽이 대통령이 아니라 반쪽이다, 반쪽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라는 개념은 없고 오로지 본인의 생각과 뜻이 착착 맞는 뉴라이트 인사들이라든가 극우 인사들하고만 손잡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직했으면 외국의 외교안보 전무지에서 기시다 내각과 윤석열 대통령 공범이다라는 말이 났습니다. 네. 역사 세탁을 하는 공범이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금쪽이라는 말도 아까운 반쪽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자기 겁니까? 독립기념관을 어떤 돈으로 지었습니까? 우리 국민들 성금으로 지은 겁니다. 네. 김종원 원장님도 성금 내셨죠? 지금 1987년도여가지고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어가지고요. 일단 이게 그때는 깨어있는 고등학생 아니셨습니까? 근데 돈이 없었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돈을 내라는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게 1987년도가 되게 중요한 게요.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 1987년도에 낙성대 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안병직, 이영훈으로 얘기되는 예. 소위 이제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이때 만드는데요. 이때 만든 사람들이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 도요다 재단에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일본 재단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게 근대조선의 경제구조라는 책인데요. 일본에서 나온 책이고 번역돼 나온 책인데 이게 다 그런 논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 책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이 책 내용이 뭐냐면 매춘을 자발적으로 했다. 자발적으로 입대했다. 자발적으로 입사했다. 지금 우리 징용 노동자들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흐름들이 지금 확산돼서 이 연구소의 지금 이사장인 김낙년
이사장이 지금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원장이 됐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독립기념관도 그렇게 됐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쪽 역사 연구를 하는 우리나라의 중대한 기관들에는 시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소위 우리 역사들을 완전히 정반대의 역사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찬란했던 저항적 민족주의 반제 자주독립 투쟁을 오히려 반일 종족주의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첨단에 지금 김영석이라는 인물이 서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또 비겁하게 자기는 또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또 국민들을 속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이건 이 사람들이 몇몇도 중요합니다만 이 인사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런 역사관을 인정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전 그렇다면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떠나서 대통령은 왜 이런 사람을 광복절을 앞두고 인사를 강행을 했고, 국민들이 이런 많은 비판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땐 대통령도 소위 친일의 노선을 걷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추정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종찬 회장이 그러면 안 된다, 계속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영석 그 사람 독립기념관장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3번이나 보냈대요. 3번이나 보냈는데도 전자결제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때 휴가 중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종찬 회장이 네 편지는 내가 볼 필요가 없다는 선언으로 듣고 있다.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얘기를 왜 제가 합니까? 엊그제 기사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찬 회장을 직접 만나서 뭐 건국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또 돌아서는 건가 했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일단 광복회는 확실히 광복절 기념식, 정부 기념식 참석하지 않기로 했죠. 네. 오늘 지금 용산에서 아마 이 시간에 광복회 서울지회하고 경기지회는 또 용산 대통령실 뉴라이트 완전히 장하겠다고 규탄 집회도 하더라고요. 오늘 규탄 집회까지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기념식 가지는 않겠죠. 예. 김장옥님께서요. 천안에 살고 있는 천안 시민으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독립기념관으로 달려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8월 15일 조국혁신당 독립기념관에서 10시에 시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오셨는데 세월호 진실 더 파고 더 밝힘 아이디입니다. 고등학교 때 독립기념관 건립에 벽돌 하나 보탠다고 돈 내라 하고 평화의 댐 짓는다고 돈 내라 하고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그때 이런 날 올지 몰랐지. 찾길 바래님, 시사에 관심 없는 두 딸들에게 거의 매일 한 건씩 톡으로 알려줍니다. 오늘은 뉴라이트란 왜 이것들이 역사적 관점에서 문제인가 등을 대충 알려줬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뉴스 중 하나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미래의 주인공들이니 파란색으로 물들이려고 합니다. 찾길 바래님 잘하시네요. 애들에게 역사 제대로 심어줘야 이런 일들이 무슨 일들인가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데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하는데 취임해가지고 처음 하는 말이 친일 임명사전 바꾸겠다는 겁니다. 왜? 누가 걸립니까? 도대체 어디로 독립기념관을, 이 나라를, 우리나라 역사를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말로는요, 건국절에 반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김영석 관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내가 한번 물어봤어. 대통령이 예, 김형석 관장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예.
이따가 준비되면 들어보도록 하죠.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나 건국절 주장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그러는데 1940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는 게 그 얘기지. 아니 이게 뭐 커피다 해놓고 커피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자기는 뭐 숙명이라면서요.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는 게 숙명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를 유지할 그러니까 또 이자들은 소위 친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비겁한 또 예를 들면 자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앉아가지고 나라 옛날에 말아먹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타국에 대한 호감이 자기 나라의 국익을 잇거나 자기 나라를 비난할 정도로 더 지나친 자들에 대해서 부외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빌붙어서 종처럼 움직이는 자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영석 이 사람도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건국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너 왜 그런 얘기하느냐? 너 그 자리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또 비겁하게 좀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본인이 과거에 뱉어놓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행적이 독립기념관장을 할 수 있을 만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쭉 들어보면 독립기념은커녕 독립에 위반되는 내용들만 줄기차게 얘기한 사람이고 이 당시에 그 소위 근현대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김영석이라는 인물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연구에 근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거도 없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다음에 첫 일성이 뭐냐면 친일 임명사전 순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뭘 한다고요. 저희 친일 임명사전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교차적으로 비교를 하고 그래서 올려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무슨 걸 가지고 취임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요 그 독립기념관 말씀 1980년대 만들어진 설립 목적이 그런 겁니다.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민족 정신을 북돋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다 무너뜨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걸 누가 임명했냐?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철회하라고 얘기했더니 철회 안 하겠대요. 뭐가 잘못이네요. 인사 검증했더니 1등으로 올라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광복회장이 안 되겠다. 그 인사위원회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고소고발해서 수사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광복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왜 독립기념관장으로 안 치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이 지가 뭔데 친일 임명사전 고칩니까? 지가 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실 8.15 광복절에 나오는 메시지를 항상 외신이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거기 항상 두 가지가 꼭 들어가는데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대북 관계에 대한 철학이 보통 이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8.15 앞두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들을 안 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안중에 없고 일본의 기시다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신윤영이라던가 아까 분짜짜 그 신원식 같은 사람들을 써서 기시다에게 우리는 한일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하나 주는 것. 또 하나는 지금 김영석 같은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혀가지고 역사 세탁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협조할 마음이 있다. 이런 걸 지금 기시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 정말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8.15 광복절의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나라 언론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항상 주목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봅니다. 그런데 광복절 앞두고 이따위 인사를 한다는 거 대통령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과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의 기시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까? 전 이거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별 희한한 인사를 받지만 이거는 정말 최악의 인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뉴라이트가 윤석열 정권의 역사 기간 25개 요직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정권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아무런 방향이나 목표가 없다라는 지적 많이 하잖아요. 이 정부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그래도 박근혜는 창조경제란 말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고 윤석열 휴각 동안에 시장 한 번 나타났는데 김건희 두 번 나타나 보니까 김건희 정권의 김건희 대통령이 대통령 행세라고 했는데 아니 예전에는
대통령 행차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뚜렷한 목적은 하나는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정의와 민족정계를 완전히 파괴해서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목적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당시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자를 8.15로 앞두고 독립기념관을 안 칠 리가 없죠. 그리고 25개 요직을 누리한테는 맡길 리가 없죠. 이것은 치밀한 목표가 있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8월 15일에 김구는 테러리스트라 나가고요. 그다음에 7.18을 창설했을 때 유일한 기회였던 저러했던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없애버린 이승만 찬양 다큐가 KBS에 또 지금 제작진도 전부 다 반대하는데 웃돈까지 둬갖고 KBS 제작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윤천 장관이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건 독립영화로서 자격이 없다. 거의 쓰레기 같은 작품이다 하니까 그것을 웃돈까지 줘서 상영을 강행하는 게 전부 일련의 흐름인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목표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아예 일본 제국주의에 군국주의에 다시 한번 갖다 바치자. 어떻게 이런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한탄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참 선택 잘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금방 절단 날 수가 있는 게 바로 대통령 선거거든요. 변함없이 님께서요. TK 광복해도 광복의 뜻을 따른다고 합니다. TK조차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뭐 나라에 TK, PK, 전라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걸 보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20몇 % 국민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면. 이제 8.15 광복절 경축식, 진짜 광복절 행사, 가짜 광복절 행사 이렇게 갈릴 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광복절 경축식, 정부 차원의 경축식은 불참하는 대신에 광복회가 독자적으로 주최하는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날 효창공원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당 차원에서 참석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진짜 광복절 행사라고 합니다. 진짜 가짜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광복절이 이렇게 갈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통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가짜라는 얘기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는가, 반헌법의 길을 가는가. 우리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소위 일제의 반제 다주독립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라고 하는 것 한축하고요. 계속 뉴라이트들은 이승만을 국부라고 얘기하는데 4.19 소위 반독재 투쟁의 역사를 헌법 전문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두 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소위 일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소위 저항적 민족주의를 통해서 독립을 달성한 국가라는 거 하나 하고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달성한 반독재 투쟁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뉴라이트는 이거 두 개를 다 부정하고 있는 거고 그 부정하는 자들이 지금 국가의 근간 아까 말씀하신 25개 기관의 기관장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안 치고 있는 자들은 진짜 가짜의 문제가 아니고 반헌법주의자들인 거예요. 네. 반헌법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소위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1997년도에 일본에서 일본회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일본회의는 어떤 거냐면 극우주의자들하고 소위 종교 집단들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소위 그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려고 하는 집단, 이 세 개 집단이 만들어져서 완벽하게 극우 일본 정치의 핵심을 장악하고 아베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소위 지금 제가 볼 때 자기들이 얘기하는 천황, 일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왕에 의한 제국주의의 부활과 이걸 위해서 국가 정상화를 추구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그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구한말 시대에 소위 친일파들이 보여줬던 행적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그렇다면 가짜 진짜 논쟁을 떠나서 반헌법주의자들이 소위 우리의 공직에 않는 일들을 막아내는 것이 저는 새로운 자주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가짜 논쟁이 아니라 반헌법주의자들을 응징해야 된다. 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님 오늘의 댓글로 선정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5,000년 역사 망친다. 예, 김은숙님 날카로운 댓글입니다. 오늘 다룰 것이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일부가 거의 다 됐는데요. 19번째 거부권 행사했다는 거
이건 입 아프니까 그냥 패스하고. 앵커님 방금 전에 예. 노란봉투법하고 민생회복지원금도 민생회복법. 거부권 행사에서 21번이 됐습니다. 21번 그러니까 됐습니까? 저희들이 기록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날마다 나쁜 짓 터져 나와버립니다. 저도 뭐 윤석열 정권 탄핵 관련 책을 쓰고 있는데 매번 원고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탄핵 사유가 매일 추가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거부권 행사를 2개 더 해가지고요. 무려 21건입니다. 그 책 출간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지연될 것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예. 자, 2부에서는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 만나볼 텐데 요즘 민주당 전당대회 정봉주 의원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이것 좀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예, 이재명 파리 지금 이제 저 논란이 이런 거죠. 정봉주 후보가 초반에 상당히 좀 기염을 토했죠. 맨 처음에 1등 했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후보가 왜 표가 잘 안 나오지? 이런 뒤로 좀 바뀌니까 추월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뭐 좀 속된 말로 좀 씹었나 봐요. 그걸 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때는 이때다 다른 후보들도 이제 막 물어뜯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해명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더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아까 나갔던 녹취가 전문가에 아니면 좀 더 있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40년 민주당 당원인 저 정봉주가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주 세게 나간 거죠. 전현 대변인께서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정봉주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좀 엉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네.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점은 박원석 전 의원에 의해서 전해진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뭔가 폄훼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인데 최고위원 내에서 내가 약간 깽판 칠 수도 있어. 뭐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을 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오히려 당내에 굉장히 나쁜 세력이 있고 그 나쁜 세력에 내가 맞서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핀트가 안 맞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된 저거 말고 비공개로 유튜버들이 찍은 거 보면 유튜버들이 막 따라가면서 그 질문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했다는 건 뭡니까? 그 말의 지지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실은 정봉주 전 후보의, 아니 후보죠 지금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지지가 높았던 거는 여러 가지 본인이 공천 탈락 이후에도 그래도 당에 남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과 싸웠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그래도 일종의 동정론이 작용을 했던 것인데 그 동정론이 이렇게 비호감으로 바뀌었고 그 비호감에 대해서 오히려 어제 기자회견이 좀 부추기는 그런 결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산이대희님, 정봉주 당신은 뭐 파는데요? 자유를 위하여님, 정봉주가 이재명 팔이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복만삼님, 정봉주 좀 좋게 생각했는데 좀 많이 나간 듯하다.
털 뽑힌 천공님은 정봉주 안타깝네요. 그동안의 공백이 악수를 두게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중하셔야 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정봉주 후보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1등으로 나가고 예. 있다가 이제 순위가 조정이 되었잖아요. 저는 그건 당원들의 또는 지지자들의 집단 지성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님이 그동안 너무나 야인 생활을 오래 했고 또 낙곰수 뭐 BBK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감옥도 갔다 오고 또 저번에 공천도 결국 반납해야 되고 그래서 응원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였으면 마지막까지 김민석 의원하고 1, 2등 다투는 상황이었거든. 물론 2, 3위로 밀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엄청난 성과 아닌가요? 13명이라는 쟁쟁한 분이 나와서 결국 5명이 또 탈락하고 5명 중에 이성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원도 있었고 김지호라고 하는 이재명 최측근 출신 인사도 있었어요. 그 8명도 보면 대체적인 분위기가 와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다 괜찮은 분들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근데 순위가 조정되는 것을 그냥 좀 아쉽고 안타까울 수 있잖아요. 대표 이재명 대표 후보가 김민석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 서운할 수 있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 후보가 나도 이재명과 함께 목숨을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고 싸워왔는데 김민석을 좀 더 띄워주는 것 같은 거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그 지금 최고위원 후보라든지 또는 시도당 위원장 후보라든지 다 어찌됐든 이 시대를 이재명과 함께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야권의 지도자이고 전국의 시민사단체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지도자인데 옛날에 이제 DJ나 노무현을 계승하는 야권의 지도자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워낙 정권의 탄압도 심하니까 근데 이재명 팔이란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켜서 이 검찰 독재정권을 타도하거나 종식시켜야 된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팔이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최고위원 후보들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그 부분이 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박원석 전 의원하고 통화 내용이라든지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서 본인이 무례한 거나 패착했던 부분 또는 많은 지지자를 당혹한 부분을 깨끗이 사과하고 남은 기간 선의 경쟁하면 그래도 최고위원 중에 한 명으로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내일 빨리 사실 이렇게 좀 뭔가 화가 나면 좀 우리가 건너가는 반응이 나갈 수 있잖아요. 좀 자기 감정이 확 터지면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여서 오늘 내일쯤에 입장을 내서 잘 당원이나 지지자들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좀 조용히 가는 것 같더니 마지막에 정봉주 후보 발언으로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런데 김종 원장님 지금 이제 정봉주 후보가 2등인가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경선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하고 또 정봉주 후보 발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아선다고 해도 네. 5등 안에 드는 데는 좀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최고위원회는 입성할 것은 예. 사실인 것 같은데 정어리원 분들이 참 인자하시고 포용력이 넓으신 것 같아요. 뭐 안타깝다, 너무 나갔다. 저는 좀 정봉주 후보가 이런 말씀을 좀 더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넓게 다양한 후보군들을 최고위원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특히 정봉주 의원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썰 거라는 거 아니었었어요?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와서 잘 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싸움의 방향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타이밍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니 같이 나온 후보 중에는 그 명팔이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면서요. 근데 굳이 후보 선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저는 좀 욕심이 많으신 것 같다. 막판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반명, 비명까지도 자기 표로 끌어오면 뭔가 반전이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본인이 등수를 유지하는 게 본인의 최고위원 역할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자산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주변의 측근들을 공격을 하는 방식이 이재명 소위 후보의 자산 가치를 갖다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씀 자체가 아무리 들어봐도 선거를 위한 표를 얻기 위한 전략 방향인데 그 방향의 침노가 제가 볼 때는 온당한 방향이 아니다. 예. 오히려
소위 윤석열 정부의 이 말도 안 되는 통치 행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싸워 나갔을 때 정봉주 후보의 가격은 나오는 건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막판에 진짜 욕심 때문에 저는 실수를 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정봉주 후보가 친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강성 지지층 때문에 조금 밀리는 것 같으니까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에서 표를 얻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해명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파리 이런 표현들 조금 듣기가 거시기 하죠. 공공님, 봉도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의 개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걸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한테 화풀이 한 것 같은데 서로 한 발씩 양보합시다. 김명숙님, 봉도사님 제발 입 조심하시고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이은주님, 진정한 사과를 했어야죠. 제대로 된 해명을 했어야죠. 누가 변명하면서 남 탓하고 조중동에 먹잇감 제공하라고 했습니까? 지지자였기에 더 가슴이 아리고 더 실망감이 큽니다. 그러셨는데 예, 잭파님 가족 목조르기 1등 예, 자 뭐 그래도 막판에 양념거리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만나서 아주 지금 딱 타이밍이 좋네요. 국방부 장관 교체한 배경 좀 여쭤보고 또 민주당 당내 사정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함께해 주신 안진걸 소장님, 전혜연 현 부원장님, 김종욱 전 부원장님 뭡니까 그건? 항상 이창명주 네. 기차 언론 장악 중단하라. MBC 장악 중단은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MBC 노조에서 만든 예. 겁니다. 이창명주 부채가 더 좋죠? 이것은 훨씬 낫죠. 강거리 TV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쌍부채로 이 정권을 혼내줍시다. 예. 딱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제가 아까 흥분해서 신용현이라고 했는데 김용현. 신원식이고 딱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지만. 일본군 위안부 소녀 상학의 검은 봉지를 뒤집어 씌우고 철거라고 쓴 팻말로 모욕하는 소위 나쁜 릴레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있다는데 정말 꾸짖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신용현 괜찮아요? 그놈이 그놈이니까. 신원식 닭이 김용현이었네요. 예. 말하기도 싫어요. 예,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